신규 택지 지정을 또 했거든요. 네. 막 대량의 공급은 아니었고 이제 세종에 조금, 네. 인천 9월에 조금, 뭐 약간 이런 느낌? 또 어디였죠? 의왕? 네. 맞나요? 네, 거기도 좀 지정을 했고요. 이게 좀 집값과 향후 부동산 전망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지정된 곳 기준에서는 주변이 조금 들썩들썩인 거는 당연하겠죠. 일례로는 제가 의왕역 GTX 예상으로 해서 가까운 분들 이제 좀 들어갔었는데 네. 특히 많은 분들이 팔고 나왔는데 한 분은 아직 버티고 계셨거든요. 빌라를 1억 4천에 샀다가 전세를 한 5천 갭으로 맞추고 그 의왕역 부근 네, GTX 확정 그다음에 부지 얘기 나오기 전에는 1억 7천 콜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고민하고 있는 중에 바로 그 의왕 관련 얘기가 터졌죠. 그랬더니 이제 소장님이 500만 원을 더 올리시는 거죠. 내 예상으로는 한 2억 2천까지 올라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기대감이 저조차도 좀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 지인분에 대해서. 근데 그 신규 택지가 약간 공급을 늘려서 뭔가 잠재운다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든 공급을 늘리려는 정부의 의지는 맞는데 이걸 저는 청약으로 풀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종에 1000세대를 분양한다. 그러면 택지지구 안에 있으면 이제 세종의 50% 500세대 그 다음에 그 전국에 500세대 풀리잖아요. 네. 대세에 무슨 지장이 있겠냐 이런 거예요. 남동구 이제 9월동이면 인천 내부에서 다 소화가 될 텐데 인천의 청약자가 약 8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 청약자 대기 수요를 다 당연히 해결을 못 하겠죠. 차라리 인천 같은 경우는 재정비 구역들의 진행을 빨리빨리 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청약에서는 이런 조금 있는 공급들은 대세에는 영향을 못 준다. 오히려 집값만 들썩이는 효과밖에 없지 않나. 그것도 2026년부터 분양을 하겠다고. 네, 또 엄청 머네요. 또 계획대로 될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이번 장 그래도 초반부터 시작한 입장에서는 네. 가격 상승에 받고 보통은 파급력이 생길 때는 엄청나게 공급을 때려 부어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 평택, 동탄, 특히 남동탄의 입지가 별로라고 생각했던 뭐 곳들 게다가 소형 아파트 위주 이런 식의 규모가 아니면 한 2년 3년간의 가격 상승 폭을 억누르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나머지 파급 효과는 사실 잘 모르겠는 게 뭐냐면 보통 아파트가 막 군집이 돼야지 힘을 빡 받거든요. 미니 신도시 또는 뉴타운 또는 무슨 지구 네.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된 이후에 살만한 동네로 바뀌는 거고 매력도가 넘치는 거고 기존에 있는 지역에서 추가시켰다 주변 환경과 어울려질 것도 좀 고민을 해볼 만하고요. 근데 이 와중에는 공급 자체가 너무 부족하니까 실은 최근에 수원에서도 이제 하나포레나 원천이라고 분양을 했었는데 되게 작은 단지예요. 200세대급 전후인데 거기서도 예상보다는 청약자가 좀 들어온 케이스였거든요. 그게 대단지 옆에 있고 광교 부근에 있고 소형 아파트라도 상관없다. 공급에 못 말라 신축 아파트에 못 말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공급 부족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신규 주택 공급의 부족이 심각한 건가요? 아니면 잠김? 소위 말하는 매물 잠김을 만든 게 더 심각하다고 보세요? 두 개 다 같은 것 같아요.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되는데 그 말은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누구나 쉽게 팔고 살 수 있는 환경인데 말 그대로 살 사람은 맞는데 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이 팔 사람을 제도적으로 주로 막은 거고요. 뭐 전매제한을 걸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임대차 보호 때문에 이제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거나 이런 부분이 그냥 공급 유동성 자체를 막았다. 그러면 신규 택지 공급도 마찬가지고 재고주택에 대한 쉽게 팔고 쉽게 사야 되는데 쉽게 못 파는 이유는 다 알잖아요. 결국 지난번 영상에도 얘기했는데 결국 세금이잖아요. 실거주 비과세 때 2년 해야지만 쉽게 팔 수 있는데 이미 그걸 막아놨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보유해야지만 양도세 중과를 안 받게 되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파는 상황 안 팔거나 못 파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재고주택에 대한 시장 공급도 매우 부족하다. 오히려 규제를 푸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해요. 공급이 부족하긴 하나 우리가 세제를 건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왜냐면 못 먹게 해야 되니까 심리를 꺾기 위해서 좀 이런 공급 시그널을 약간 내는 느낌? 그건 좋아요. 되게 중요한 그건 거예요. 있는 것 같아요. 심리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일단 심리는 규제가 나오면 줄이는데 우선 이 대기 수요가 실수로 바뀌는 거를 주의해야 되잖아요. 정부는. 그럼 이 대기 수요를 묶어두려면 결국 공급에 대한 시그널인데 그러면 이 가수요가 실수요로 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기다리면 더 좋은 분양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청약 대기 수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즉 가수요가 지금 매수 수요로 바뀌었고 매수 수요를 다시 청약 수요를 바꿔야 되는 거죠. 매수할 사람의 총량이 정해졌다고 하면 이 기대감을 더 극대화시켜서 청약 수요를 더 늘려야 된다. 근데 그 말은 사실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싸대. 그럼 기다렸다가 이거 청약해야지. 3기 신도시 좀 기다려야 되는데 사전 청약한대. 사전 청약 올해 말 남아있고 내년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좀 묶어두는데 그 실효성이 지금은 너무나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도 실제를 파악을 시켜드리고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공급을 해줘야지만 그게 먹혀든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공급 시그널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금리 인상 한 차례 했고요. 네. 9월 초 기준으로 네. 한번 했고 내년에도 계속 할 예정이다라는 시그널은 보내고 있고 거기에다가
금융위원장이 또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출과 관련된 규제도 상당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주택 투자자로서 금리 인상 좀 안 무서우세요? 괜찮으세요? 좀 무섭긴 한데 버텨야죠. 우선 규제가 제일 큰 게 세금하고 대출이잖아요. 우선은 세금은 꽝꽝 막아놨고 더 이상 세금을 뭐 쪼인다? 진짜 이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대출하고 금리인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2007년도 제가 학자금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이명박 정부 때 7%에서 8% 대출 이자를 냈던 것 같아요. 학자금 대출. 아마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그거와 비슷한 수준인 걸로 기억해요. 7%에서 10% 사이. 지금은 담보대출이 아직까지 2% 후반대나 3%대 나오는데 일단 그때랑 비교하는 게 무리가 있겠지만 감당 가능할 만하지 않나. 왜냐면 또 중요한 건 2017년도에 LTV 40% 막아놨잖아요. 이제 그때 서울의 중위가격이 6억대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10억대 넘어갔잖아요. 그럼 그때 40% 지금 40%. 근데 지금은 대출 막았으니까 추가 대출 안 나오죠. 6억에 40% 하면 2억 4천인데 2억 4천을 계속 늘리지 않고 그 대출은 유지하면서 가격만 높아진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2억 4천에 대한 이자 한 3%가 한 달 60만 원. 근데 6%대가 올리면 12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120만 원 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아주 막 2배 이상 늘리지 않는 이상은 확실히 매수세는 줄 것 같은데 그거로 인한 투매는 안 일어날 것 같다. 투매는 세금으로 막아놨으니까요. 일단 계산기 두들겨 보겠죠. 더 중요한 건 그거라고 봐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왜냐면 완전히 그건 실수였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올리게 되면 그거에 계산기 두드려서 그럼 월세로 전환할까. 근데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부담이다라고 하면 거기서 그냥 전세값이 내리거나 이제 스탑해야 되는데 이미 전세값도 한번 올라와 있는 상태고 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인상은 매수세는 꺾기 충분하고 근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 인상까지는 연결될지 모르겠어요. 그걸 올리면 진짜 와우. 아파트 시세도 올라갔는데 전세가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금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쉽지 않겠죠. 제가 뭐 지금 금융주 전문가 아닌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결국 계산기 두드려보다가 월세가 낫겠다, 전세가 낫겠다, 아니면 담보대출 받아서 이자 내고 그냥 내 집마련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세 가지를 다 걱정하잖아요. 계산도 하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 올리면 폭등가 가니까 그러면 남은 거는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출을 올리는 건데 이제 카카오뱅크도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을 또는 신용대출 이자를 최저 거기도 1금융권이에요. 우리나 신한 국민보다 싸게 해줬다가 갑자기 1%를 높여버렸어요. 국민은행 신한 그런 데는 2%대 후반인데 3%대 중반을 올렸단 말이죠.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너네 이제 중금리 쪽 해. 8% 10% 이상 이자. 작은 금리는 이제 그만해. 이런 이제 정부에 조금 시그널을 받는 것 같아요.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야, 이거 대출이 안 돼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데 1금융권 지금 다 막혀가지고. 맞아요. 단톡방에서도 막, 야, 어떻게 해요? 막 지금 그런 분들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팔아야 되는 대출을 다 팔지 않았나. 총량을 다 손실시켰다. 대출에 가능한 총량을. 근데 다른 1금융권도 비슷한 상황 아닐까. 11월 달까지는 대출을 이제 금지시켰다고 해도 이제 당연히 내년 한 해 장사는 금융권들이 해야 되니까 그때 되면 조금 더 풀어주지 않을까. 일단 하반기 급등을 막기 위해서 대출을 묶었고 대출을 묶인 이제 배경에서는 은행들이 이미 대출 실행해야 될 걸 충분히 소진시켰고 그럼 정부의 방향과 은행의 배부름이 똑같이 맞물려졌다. 그러면 내년은 한 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연말부터는 슬슬 다시 풀리지 않을까. 근데 금리 인상과는 관계없이 대출은 이제 쪼여놨던 걸 조금 더 당연히 풀어주겠죠. 누군가는 집을 사고 누군가는 계속 전세자금 대출 받아야 되고 근데 코로나 시기에 사업자 대출도 이제 좀 해줘야 되고 근데 결국은 아파트 값을 잡는데 실제보다는 조금 더 과장된 표현으로 영끌 매수를 좀 막으려는 의지가 아닌가 보입니다. 금리 인상하면 집값은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보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잘 모르고 저는 안 팔 거는. 관심 없다? 올리든 말든? 예, 저는 안 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얼마나 올리든 상관없이? 아니요, 2배까지는 일단 버틸 것 같아요. 2배? 예, 2배. 이렇게 말하고서 살 떨리겠죠. 쫄리는 거 아니에요? 예, 4%대까지 어떻게 반응이 나요? 5%, 6%, 아우, 힘들겠죠. 일단 아직까지는 괜찮다. 팔 마음은 없다? 예, 마음은 없다. 그때 인터뷰 할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속도가 빨라가지고 네. 놓친 부분도 있었고 네. 참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투자자들은 공시가격 1억이야 지금 계속 하고 있나요? 어때요 분위기가? 일단은 7월 달에 엄청 매수했다는 전라도 지역에 그런 분들은 이제 관망 또는 연말에 팔아야 되는 이런 고민을 좀 하시고요. 이후에 1억 이하는 진짜 뭐가 있을까? 아파트는 없어질 것 같고 이제 지방 소형도시에서 빌라를 살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렇다고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서 건축비가 올라가고 자재 철근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그걸 신축할 것도 아니고 결국엔 어느 수준에서 스탑이 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일단 내 집 마련이라고 해야 되는 이제 소액 현금을 갖고 있는 실거주자한테 그게 이제 전가될 것 같아요.
다음에 매수자로. 저도 1억 이하를 좀 쫓아다니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둘째가 2살입니다. 밤에 자주 깨고요. 네. 좀 본업도 이제 강사고 투자도 하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 투자했던 것들을 단둘이 하는 게 올해 좀 많았고요. 좀 최근에 좀 큰 투자도 했기 때문에 쫓아다니기가 사실 솔직히 버겁더라고요. 가정 있고 이제 본업하고 하다 보니까 한두 번은 맛봤다가 이거는 웬만한 체력과 모든 카톡방 999 계속 떠있는 방이 한 10개 이상 있지 않으면 이거 너무 힘들겠다. 벅차다. 저도 벅차요. 얼마나 벅차겠어요. 저보다 날고 뛰는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썩비의 기준은 뭐냐면 원룸은 아니잖아요. 네. 이제 투룸에서 빌라로 갔다가 투룸 또는 1.5룸짜리 그게 이제 오피스텔로 전이가 됐고요. 역세권의 오피스텔도 다 팔리면 결국 뭘 하지? 거기서 급이 더 내려갈 것 같진 않거든요. 다시 올라가지 않냐. 왜냐하면 상단이 올라갔고 하단이 올라가다가 더 밑에 하단 1억 이하짜리 올라가다가 그러면 결국 착착착착 누가 정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일정한 갭을 두고 올라가잖아요. 네. 이 다음은 상단을 뚫어줘야 되는데 이제 상단이 못 뜨는 구조가 현재 만들어진 거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그 다음 매매 자체를 묶어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 등등 이것도 묶어놨으니까 일단 상단이 어느 정도 막혀있는 상태에서는 좀 고착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지루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를 지루한장을 깨는 요소는 마음에 급해서 사는 실거주장. 지금도 보면은 이제 중대형 수요가 제가 중대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재택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서울과 출퇴근 가능한 범위 또는 역세권 25년 전후 아파트들에 대한 중대형 수요가 은근 많아요. 그러면 이게 지역 간과 종목 간에도 갭이 촘촘하게 있다고 하면 이 같은 단지 내에서도 20평대, 30평대, 40평대 이것도 촘촘하게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6월 전 가격, 그쵸? 6월 전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양도세의 보유 기간에 따라서 2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일반과세나 비과세 주는 게 이제 6월 1일 기준인 거고 그때 전 가격은 금매 가격이랑 이제 비슷해요. 그 가격대하고 소위 말해서 2021년 5월 가격, 2021년 8월, 9월 가격 이게 전체적으로 20% 이상 호가가 상승이 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계속 신고가를 찍어주게 되면 고착화된 상태가 조금 다시 깨지는 구조 아닌가. 그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차가 먼저 가야 된다. 예,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시죠?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데 저는 이제 몇 분 동안 얘기한 거야. 앞차가 찔끔찔끔 나가는 게 아니고 멈춰있다가 퍽퍽퍽 이렇게 나가는 느낌. 청약에서 보는 건 뭐냐면요. 네. 로또 청약이 되냐 안 되냐는 건데 그런 기준이 있어요. 헬리오시티 가격을 보고 있고요. 방배 쪽 신축 아파트 가격을 보고 있어요. 왜 헬리오를 기준으로 보세요? 둔촌주공에 대한 어떤 가격 기대감이고 대단지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강남도 아닌 것이 강남급 가격. 저도 이제 수원 살지만 더 급지가 낮은 입장에서는 그냥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헬리오시티가 갖는 의미가 당시에는 입주 물량이 전세가를 끌어내리면서 매가까지 끌어내릴까가 관건이었고 지금은 꽝꽝 그러니까 헬리오시티 9,000세대 둔촌주공 12,000세대 합치면 2만 세대예요. 네. 이 2만 세대는 광명 역세권 단지 2배거든요. 그 다음 개포 단지들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 쫙 있잖아요. 그거랑 맞먹는 규모예요. 그러면 이 서울 가격을 통째로 움직일 만한 이제 사이즈가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좀 의미가 커서 둔촌주공도 좀 분양을 좀 미루는 게 아닌가. 약간 그 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거죠. 현재 강남 서초, 특히 반포, 개포, 대치 쪽에 이제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원베일리는 분양 끝났으니까 원펜타스, 좀 길게로는 반포주구 이제 반포주 1단지 1, 2, 4주구를 기다리고 계신데 이런 분들이 반포주공은 너무 멀다. 청담동도 너무 멀다. 압구정이나 은마 언제 분양될지 모른다. 그러면 원펜다스 분양 끝나면 어디로 몰릴까요? 지금 방배 5구역, 6구역, 13구역, 14구역, 둔촌까지 몰리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한번 넣고 내가 떨어질 걸 알아요. 떨어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야죠. 예, 사죠. 사야죠 이제. 예. 에이, 몰라 사 그냥. 네, 개포 그냥 있는 거 사. 추매합니다. 계속. 예. 이미 나는 68점, 69점인데 더 이상 기다리기 지치네. 그냥 사버리자. 이런 생각들이 돌 것 같아요. 즉 청약 수요, 대기 수요가 고가 아파트 대상인 대기 수요가 매수 수요로도 좀 변화될 것도 같아요. 그것 때문에 둔촌주공에 좀 분양도 미뤄지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냥 예측하기 싫어요. 저는 그냥 이대로 스탑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오르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평화로운 사회 아닙니까? 극과 극이 이제 적당히 벌어지고 그래도 이제 좀 먹고 살만한 아직까지도 집을 구할 수 있는 희망을 항상 주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놓쳤어 이번 장은. 네. 저도 포함입니다. 놓쳤어 이제 꽝이야 꽝. 뒤따라가 살 수도 없는 갭이 너무 벌어져가지고 네. 갭으로조차 살 수 없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적폐가 아닌 분들은 이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싼 아파트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고가 아파트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 아니면 이제 3천만 원, 5천만 원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담하는데 사실 더 마음이 가는 건 있잖아요. 15억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인데 기회를 놓쳐서 강남 놓치시는 분들 또 5천만 원 이하 이분들이 더 마음이 가요. 자, 그럼 지금 어디 보고 있냐? 김포, 평택 보고 있습니다. 네, 그냥 마지노선이라고 봐요. 이게 가격대를 보잖아요. 인천도 아직 5억 이하, 4억 이하 좀 아파트 그래도 연식 괜찮은 것도 있어요. 살 수밖에 없죠, 결국은. 서울은 제가 7월 달부터 쭉 봤는데 84제곱 국민평균 기준에서 6억대만 이제 없어졌어요. 네, 다 7억대 이상 넘어갔고 그러면 거기서 더 싼 걸 찾으려면 외곽으로 빠지거나 평수를 낮춰야 되는데 그것까지 만약에 소진되었다. 그럼 더 외곽으로 빠져야죠. 우리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성적에 따라서 대학 입시 이제 정해지는 것처럼 금액에 따라서 이제 빠지는 거. 그러니까 인정하고 빨리빨리 내 집 마련. 불안하신 분은 사자. 영끌 매수가 아니라 이제 자기 감당 범위 안에서. 근데 감사하게도 대출 범위는 어느 정도 정해졌고 특히 화성이나 용인 같은 지역은 아직까지 땅도 있고 분양지도 좀 외지에 좀 있어요. 네, 그런 데는 아직까지도 미달급의 경쟁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피해가는 청약도 계속 나와줄 때 그런 거 청약하면 좋겠다. 그 다음 또 요즘 그래도 정부 공급이 괜찮다고 생각한 이유가 신혼희망타운이 은근 많이 공급이 되는데 그 경쟁률을 보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런 주택들에도 끊임없이 두드려보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뭐 몇 년 뒤에 분양 전환될지 모르지만 일단 저렴한 가격의 분양은 확실히 받는 거고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그 안정감은 준 상태에서 우리가 뭐 아이를 낳고 싶다고 2명, 3명 낳지 못하잖아요. 가정을 꾸리면서 그 다음 미래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